네,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전주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전주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일성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증오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서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또 빠른 쾌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빨리 좀 당무 복귀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증오 정치라는 건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것, 이제 서로 필요 이상으로 또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언어의 자제,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성으로 좀 하신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 그리고 거의 펜으로도 뭐 죽이지 못하고 또 법으로도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칼로 죽이려 했다는 것은 저는 놀랍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또 특검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배후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지금 스물스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이 피습 사건에 배후에 그러면 누가 있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 아니면 국민의힘? 지금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근거 없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근거 없는 억측에 의해서 결국은 본인들의 민주당의 지지 세력을 오히려 규합을 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뭐 이러한 언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혐오 정치는 배격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그런 불필요한 어떤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언어랄지 아니면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필요 이상의 이러한 억측에 의한 주장은 저희는 삼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국민의힘이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어젠다를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뭐 불체포 특권 폐기, 또 유죄 확정 시에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랄지, 또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시에는 후보 공천을 안 하겠다. 사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답변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도 매우 실망스러웠고,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비명계 의원들의 어떤 탈당 행렬이랄까 분열 양상이 좀 잦아들 것이냐, 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탈당 러시가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MZ 세대 당원 또 1000명 정도가 지금 탈당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 당원도 탈당을 하고 있고, 전직 의원 또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천의 공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에 첫 당무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또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또 친명계 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것을 또 선전을 하면서 또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과열되지 않게 당 대표로서는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수록 저는 탈당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경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전주혜 의원님께서는 권익위의 조사 개시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의 고발이 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좀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특혜라고 그러면 조사를 말아야 됩니까? 권익위에서? 그게 오히려 특혜인 것이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이번 헬기 이송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특히 부산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좀 서울로 이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상황이면은 헬기 이송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러한 모든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특혜 시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혜 시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중심 있게 또한 중립적으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서울 이송,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를 또 지방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 의사를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또 그러한 법안도 강행 처리가 지금 일부 그 상임위에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외상권역센터,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권역센터가 있는 부산대를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방 대병원으로 가라는 거냐, 지방 병원에 가라는 거냐, 사실 이러한 또 특혜 시비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 헬기 이송 문제는 그냥 저는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럼 그 상태에서 헬기 이송이 될 것이냐.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어떠한 조사에서 어떤 무소불위 내지는 치외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역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권익위에서의 저는 그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특혜 시비가 없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무슨 불리한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권익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국민들의 사실 대다수는 이 헬기 이송에 대해서는 공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 권익위에서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거죠. 권익위의 그 존재의 이유가 이러한 공정성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래서 반발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검도 받으세요. 얘기를 좀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개시조차도 굉장히 어떤 음모론이나 아니면 불공정하게 권익위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고발이 들어왔다고 다 조사가 되는 건 국민들의 눈에 아닙니다.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그 민주당이 정말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이것은 어떤 그런 무슨 철옹성에 갇혀 있는 그런 정당 아니냐. 그런 눈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언이 막말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전주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일당이 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이제 목표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또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지금 정말 많은 의석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협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네.
또 새로운 분위기, 국민의힘이 또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놀랄 만한 그런 선거가 되기 위한 저희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4.10 총선은 정말 586 운동권을 심판하고 또 운동권 카르텔을 심판하는 저는 그러한 선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물론 달리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운동권에 계시던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정말 카르텔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 혁신에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86 세력 그 운동권 의원들이 지금 30대부터 이분들은 정치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4선, 5선, 6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그런 신선한 감이 없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민주유공자법이랄지 이러한 아주 뭐 운동권들을 위한 이런 법을 또 뭐 발의를 하고 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떤 뭐 대한민국의 어떤 카르텔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은 정말 운동권 카르텔과의 저는 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하게 잘 꼬집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죠. 이분이 뭐 인천시장도 하고 지금 그 다선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리고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된 다음에도 또 본인의 그 어떤 잘못을 시인하시지 않고 조국 교수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위선과 또 무능 뭐 이런 것에 뭐 완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권에서 물러나셔야 될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송영길 대표는 꼬리 자르게 하고 지금 그러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공소장을 저희 방에서 어제 받아봤습니다만 거기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보고를 받고 10명한테 준 거 보고 받았고요. 추가적인 또 10개 봉투를 만들고 보고를 받았어요. 공소장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리두기를 하고 나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그 운동권 정치인들의 사실 안 좋은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중이니까 제 발언 끝나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무슨 운동권 카르텔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몇 명의 의원들이 탈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국민의힘으로 오신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선에서 정말 더 나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다선 의원들이 용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그 전면에 나설 분들은 당연히 운동권 출신 의원들 아니신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상호 의원 외에는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에서 조언이라면 저희들도 뭐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고요. 당연히 바뀌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요청을 드려야죠. 아까 이제 얘기하신 뭐 50억 클럽 이런 거는 2021년에 10월에 이미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그런데 그때는 상정조차 못했거든요. 법사위에. 그러면서 그때 하던 얘기가 특검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심사조차 못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때 그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그 어떤 양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특검법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내로남불적인 그 특검에 대해서는 좀 내로남불적인 좀 그런 발언을 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대선을 치를 때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면 하자. 우리 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아니 그 당시에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으면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왜 그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외면하고 막상 통과를 시켜놓고 나니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때 이야기했던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금 윤 의원님이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셔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었고요. 민주당이 상정조차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패스트 트랙을 저희가 다수 의석이면 했겠죠. 지금 민주당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패스트 트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사를 못한 거고요.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또 갑자기 총선 전에 패스트 트랙에 또 지정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행 처리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2년 전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총선 배틀이라는 이름답게 두 분께서 뜨거운 토론을 벌여주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야 공관위원장의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현역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제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입니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여야 공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서도 공천 과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영환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15% 감산하겠다 뭐 이런 방침도 좀 밝혔는데 당내에서 지금 이번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밝힌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물론 모든 만인을 위한 공천은 없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신인들에게 유리한 거면 또 기성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현역 의원에게 또 유리하게 되면 당연히 또 정치 신인들에게 높은 장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면에서 이번 그 공천 룰, 특히 이제 시스템 공천은 뭐 이게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총선 기획단에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감안을 해가지고 좀 도입을 제안을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어제 발표한 공천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또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말 희생과 또 헌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희생과 헌신 정신을 가지고 저 모든 의원님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승적 견제에서 저는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같은 뭐 지역구에 3번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 3번 출마해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15%를 감점하는 거는 저는 뭐 양당을 통틀어서 사실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뭐 3선 이상은 또 퇴진해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 지역에서 또 열심히 또 관리를 하셨고 네. 또 상당한 뭐 경쟁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정진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접전 지역이거든요. 접전 지역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또 5선까지 되신 분이고, 그러면은 그런 경쟁률, 상대 후보와의 경쟁률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또 15% 감점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당연히 또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공천을 받을 것이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네.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어느 정도의 상당한 합리적 기준을 저는 제시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시스템 공천, 일단 현역 의원을 특히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포을이나 뭐 계양을 물론 또 그동안 또 관리를 잘해오신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 원외거든요.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좀 현역 의원에 대한 사실 시스템 공천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원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당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제일 나은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현역 의원과 같은 뭐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을 사실 정하기가 좀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뭐 본회의 출석률이랄지 뭐 발의 법안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결국은 이제 경선으로 해서 경쟁률이 제일 나은 분이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것은 또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해서 그리고 오늘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직 이제 그 지역이 뭐 전략공천 지역이 될지 말지는 또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되면은 그것은 그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꼭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이 이제 전략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이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지 말지는 좀 두고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마포을이랄지 계양을이랄지 여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한 10석 이상의 저는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이 또 뭐 전략공천 지역이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이 되든지 간에 그 지역이 또 속한 당협위원장이나 또 출마 예정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략적인 또 저희가 공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역을 많이 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이 뭐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반드시 꺾어야 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전략공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주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